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 포천 운산농장에서 포천시 그리고 철원군, 연천군 세 지역의 우리 아미고 회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하니까 좀 제가 질문을 가급적 많이 받겠습니다. 선거 지고 난 다음에 다들 마음들이 편치가 않으신데 저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지금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굴까? 또 지금 제일 괴롭고 외로운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일 것 같아요. 그죠? 네. 대통령이 제일 힘들고 제일 외롭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 있어요. 옛말에 천하가 망하면 필부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책임이 가장 큽니다. 교통사고가 나도 대통령 책임이 제일 크다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비록 선거에는 전혀 개입하지 못했고 개입해서도 안 되는 위치에 있었지만 선거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모든 게 내 책임이다 이러고 국민들 앞에 서서 입장도 밝히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국민의힘과 여당 쪽에서는 대통령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마치 대단한 용기나 있는 사람인 것처럼 또 이렇게 돼 있는 아주 이상한 풍조가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책임은 너무나 당연한 전제고 실제로 선거를 치른 주체는 국민의힘이니까 국민의힘에서 뭘 잘못했는지를 좀 냉정하게 따져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왠지 대통령한테 아부나 하는 사람인 것처럼 치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정치 풍토입니다. 그런 상황까지 포함해서 지금 대통령이 제일 외롭고 괴롭고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그 이화영 재판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인데요. 그 재판의 핵심은 뭐냐면 이재명이가 북한에 가는 것을 전제로 미리 그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300만 달러를 했는데 그 중에 230만 달러가 유죄로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보통은 시장이나 도지사가 2명의 부지사나 2명의 부시장을 데리고 일하거든요. 2명은 대개 행정부지사 그리고 경제부지사 그래요. 또는 행정부지사 그다음에 정무부지사 이렇게 부릅니다. 행정부지사는 그 공무원들 중에서 제일 일 잘하는 직급이 높은 사람을 행정부지사로 임명을 하고 나머지 자기가 정치적인 보좌를 받기 위해서 하는 부지사를 정무부지사라고 불렀는데 얼마 전부터는 이제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들다 보니까 그거를 경제부지사나 경제부시장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해왔어요. 세상에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은 이재명이가 이화영이 임명할 때 처음 쓴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다른 시도에서 쓴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무후무하게 이화영이를 평화부지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부지사로 임명을 했다는 뜻은 이재명이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에 어떻게든 북한하고 관계를 터가지고 그 당시에 그 좌파 정권 때니까 경쟁적으로 북한하고 뭔가 사이좋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문재인이가 북한을 갔다 오고 하는 과정에서 박원순이를 데리고 갔어요. 서울시장. 죽기 전에 박원순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재명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한테 이재명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네가 날 빼냐? 그러면 내가 독자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하고 평화부지사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방법을 추진했던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공짜로 뭐 해주는 자가 아니잖아요. 뭐 오케이 와라 대신에 방북비 내라 이렇게 된 거고 그 방북 사례비를 경기도가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쌍방을 통해서 지금 대납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유죄로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가 북한 가는 사례비로 23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을 해줬는데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화영이가 유죄를 인정받아서 9년 6개월을 받았는데 그게 이재명이가 아무 관계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이화영의 유죄 판결 때문에 거의 감옥 가는 거를 피할 수 없는 상황까지 몰려버린 거예요. 진짜 막판까지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조국이도 마찬가지고 이재명이도 조국이는 이제 2심까지 2년을 받았기 때문에 대법에서 확정되면 바로 감옥 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입장에서는 감옥 안 가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3년 동안 임기 마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너무 급하니까. 그러니까 중간에 박근혜 끌어내리듯이 윤석열도 끌어내려가지고 선거를 빨리 치러가지고 지가 대통령 되면 감옥에 안 가는 거지. 이런 조국이의 계산법과 똑같이 이재명이도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제 지도 감옥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이화영이 유죄 때문에. 그러면 이재명이도 감옥 안 가는 유일한 길은 박근혜 끌어내리고 문재인이가 얼렁뚱땅 대통령 됐듯이 윤석열 끌어내리고 선거 치러서 지가 대통령 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종북주사파 더불어민주당의 그 강력한 행동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서 윤석열을 끌어내리자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이와 조국이가 이해관계가 딱 일치하는 거고, 또 문재인이도 이해관계가 딱 일치하는 거죠. 저것도 이번에 회고록 잘못 썼다가 지가 그냥 지발등에 도끼 던지듯이 해가지고 지금 지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도 겁나는 거예요. 김정수위부터 끌려가서 재판받을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보면 문재인이 조국이 이재명이가 공동의 운명체처럼 돼버렸어요. 사법적 그 리스크 앞에. 그러니까 이 셋이가 감옥에 안 가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이를 탄핵해서 1년 안에라도 끌어내리고, 그리고 나서 선거 빨리 치러가지고서 이재명이가 되든 조국이가 되든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자고 하는 좌파들의 움직임이 거세게 몰아닥칠 겁니다. 그런데 8년 전에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뺏겼거든요. 그때는 이자들이 정말 무작스럽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렸어요. 사법적으로 잘못한 게 없는데도 끌어내렸어요.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파면 선고문에 보면 특별히 뭘 잘못했다가 지적돼 있지 않아요. 그냥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소홀히 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뜻이거든. 그래 놓고 나서 먼저 끌어내리고 나서 재판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인 탄핵을 정당화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까 사법부에서 이것도 저것도 유죄 해갖고서 덮어 씌운 거라 말이죠. 근데 원래 탄핵은 그렇게 거꾸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명백하게 대통령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고, 그것이 가볍지가 않고 매우 무거워서 국정 운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종북주사파들이 8년 전에는 그냥 얼렁뚱땅 했는데 탄핵을 처음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박근혜 때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을 뭐라도 하여튼 잡아내야 되겠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경찰이나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특검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임명하는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게 만들고 김건희 여사 수사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탄핵을 할 만한 무슨 불법을 어떻게든 찾아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법의 공세는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병대원 특검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건 수많은 특검을 이것들이 들고 나올 텐데, 그 특검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윤석열을 중간에 탄핵해서 끌어내리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자기들은 감옥 안 가도 된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년 전 상황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때는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이 배신자들이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감옥에 보내면 지것들이 정권 잡을 거라고 생각했어. 박근혜를 감옥 보내고 자유한국당, 당시에 자유한국당을 변방으로 대구 경북에 그저 한 20, 30석 정도짜리 옛날 자민련 같은 식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들이 새로운 보수의 중심으로 딱 우뚝 쓰면, 그러면 김무성이나 유승민이가 대통령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한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이 못 돼도 저 박지원이나 이런 자들하고 야합해가지고 내각제 개헌에 하면 자기들이 총리도 해먹을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신을 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배신을 딱 해서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보니까 이제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듯이 문재인이도 생각이 확 달라진 거지. 이해찬이도 생각이 확 달라진 거지. 아니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권력 독점할 수 있는데 뭐하러 저 김무성이 유승민이한테 나눠주냐. 이렇게 돼서 그냥 문재인이가 권력 탈취를 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 배신했던 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김무성이건 유승민이건 지금 8년 전에 배신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국회의원 배지 한 번 못 달고 완전히 배신자 낙인 찍혀갖고서 어디 얼굴도 못 들고 다니잖아요. 유승민이는 대구도 못 가잖아요. 김무성이는 이번에 영도 출마했다가 지가 스스로 접어버리잖아요. 그냥 완전히 이제 정치 낭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을 지금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아무리 바보래도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8년 전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좌파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김무성이 유승민이가 하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탄핵시키면 자기들도 죽는다는 거를 8년 전 경험을 통해서 다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뭐 최상병 특검법에 찬성하니 마니 뭐 이런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 몇 사람이 딴소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그러면은 이것들도 지가 살기 위해서라도 탄핵은 반대할 거다. 그러면 국회에서 탄핵을 못하면 192석 갖고는 백날해봤자 탄핵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은 탄핵 못 시켜요. 그럼 헌법재판소 갈 것도 없어요. 국회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버텨낼 수 있는 마지막 그 마지노선이에요.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저 좌파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자기를 끌어내리려고 할 텐데, 그래서 권력 탈취를 하려고 할 텐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도 유일한 방법은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대응하는 거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 그 108명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거죠. 그래서 워크숍에도 나가고 맥주잔도 직접 돌리고 또 당선인들 다 따로따로 만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분위기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8년 전처럼 좌파 선동에 쏘가서 얼렁뚱땅 자기 죽는 길로 자해적으로 대통령 탄핵으로는 가면 안 된다. 이런 공동의 문제의식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은 막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이제 그렇게 잘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흔들림 없이 좌파 종북주사파들과 투쟁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심지도 곱고 정치 노선도 올바르고 또 때로는 정말 강력한 전투력도 발휘하는 그런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당대회 전개되는 양상을 보면 또 우리 기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싶어요. 이를테면 나경원이하고 이준석이 붙었을 때 다들 우리 자유파는 나경원이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이준석이 됐잖아요. 그게 민심 반영해야 된다고 하면서 일반 국민들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바람에 또 좌파들이 일제히 역선택을 해가지고 나경원이가 이긴 선거를 이준석이가 이긴 걸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준석이 때문에 사실은 제일 고생한 건 윤석열 당시 후보고,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도 이준석이가 사사건건 대통령한테 시비 걸고 그래갖고 결국은 쫓아내는데 얼마나 우리가 애를 먹었습니까? 당 지도부를 잘못 뽑아놓으면 우리가 그런 꼴을 당하는데, 이번 전당대회도 우리가 기대하는 정말 올곧은 자유파의 정치 노선을 잘 지켜나가면서 때로는 좌파들과 정말 치열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전투력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기보다는 그냥 눈치나 보고 자기 정치나 생각하고 필요하면은 대통령하고도 차별화하고 막 이 정치 프로그램에 쫓아서 당을 막 휘두르고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당대표가 될 위험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태고, 아직 전당대회 룰이나 이런 게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보들도 지금 출마 선언을 못하고 지금 바람만 잡고 있는 상태인데, 막상 이제 후보들 중에 언론에서 나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로는 불출마할 사람도 꽤 있을 거고, 지금은 주목하지 않지만 정말 갑자기 나타나서 출마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굉장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다들 한동훈이가 출마할 거라고 언론이 보도하는데, 저는 여전히 출마 가능성은 절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를 따져서 다 선택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종적으로 이제 출마 선언을 해서 후보를 선관위의 후보로 등록을 한 사람들이 3시건 5시건 그렇게 확정이 되면 그 시점에 제 생각을 좀 공개적으로 밝힐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뭐 그냥 언론이 거론만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뭐 논평한다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니까 대충 전당대회에 대한 관점은 그렇게 가지고 계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뭐든지 좋으니까 질문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박근혜 정부 때 짧은 시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큰 제도 없이 끌어내렸었는데 지금 국힘당도 윤 대통령을 지원한 사람들 중에는 이재명이나 조국이나 이해찬이나 이런 세력들 제가 있다고 다 나와 있다고요. 특히 이재명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에서 왜 그렇게 빠르게 단죄를 못하는지 다들 그게 저는 경북 사람이지만은 박근혜 쪽에 있던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마지못해 지원했지만은 지금은 불만이 피로감이 머리끝까지 올라 있어요. 왜 찍었냐? 저렇게 제가 마음 넘어갔다가 빨리 정리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와서 탄핵이 위협이 된다. 이렇게 했을 때 반받으래요. 가슴속으로는. 그래서 왜 그렇게 많은 빨리 정리가 안 되는지 옛날에는 그렇게 죄가 없는 사람들도 빨리 정리하면서 이제는 제가 그리 많다고 언론이고 유튜브가 오만상 떠들으면서 왜 그게 해결 안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2년 전 대선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문재인이 이재명이 사법 처리는 확실하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지지한 게 많아요.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제일 큰 실망이 바로 그거죠. 문재인이는 손끝도 못 건드리고 이재명이는 저렇게 막 솔직하게 내버려 뒀으니까 그 책임을 저는 따지고 올라가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직접 수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법 처리를 맡은 사람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하고 이현석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개각을 하면서 야권의 한동훈을 그러니까 당시에는 40대였잖아요. 시임도 되지 않은 한동훈을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 또 젊은 이원석을 총장으로 임명한 것은 나름의 뜻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제일 수사 잘한다고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조선 제일검이라고 하는 애칭이죠. 까지 붙여줬던 한동훈이고 이원석이니까 이 두 사람을 장관과 검찰총장으로 임명할 때의 그 뜻이 무엇이었겠냐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인들 자기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는데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의 제일 큰 염원과 요구가 문재인, 이재명 사법 처리라고 하는 걸 몰랐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모든 국민, 모든 자유파가 윤석열 후보 만날 때마다 요구한 게 그거 아닙니까? 문재인, 이재명 사법 처리. 그거를 대통령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할 실무 책임자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 이현석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렇게 해서 권한을 준 거거든요. 권한을 줬는데 한동훈과 이현석이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 아니 왜 그런 사람한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검찰총장, 검찰의 칼을 맡겼냐. 이 인사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대통령은 시스템에 의해서 국가를 경영해야 되기 때문에 사법처리 문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봐서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이원석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고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과 동시에 그러나 그 막강하고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한동훈이 이원석이 도대체 2년 동안 문재인이 손끝 하나 못 건드리고 이재명이는 헐헐 날아다니게 만든 데 대한 책임은 또한 그것대로 엄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방향을 잡지 않으면요. 밑에 수사검사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수사검사들 사이에 내가 문재인은 내가 손을 봐야 돼. 이재명이는 내가 그냥 놔둘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수사검사들이 있어도 사건 배당을 안 하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과 이재명을 사법 처리하지 못한 데 대한 궁극적 책임 또는 정치적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이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사법적 처리의 실무적인 책임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과 이현석 총장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가면서 법무부 장관을 박성재라는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원석은 임기가 있어요. 장관은 임기가 없습니다. 시켰다가도 한 달 만에 그만둬야 할 수 있지만 총장은 법률적으로 2년간 임기를 보장해놨어요. 그래서 이원석의 임기가 이제 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법조계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법조계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을 여러 선배들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오후에도 법조계에 아주 권위 있는 아주 훌륭한 선배랑 제가 저녁을 했는데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는 아주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박성재야말로 진짜 특수부 검사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강골이다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후임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것은 2년 전에 한동훈 임명하면서 문재인 이재명 사법처리의 뜻을 담았던 것과 똑같이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박성재 장관 임명을 통해서 문재인 이재명 사법처리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직접 수사 책임자인 검찰총장인데 임기가 아직 2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중간에 자를 수가 없잖아요. 자르면 자를 수는 있지만 논란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미 이 문제 다 끝났는데 뭐 새삼스럽게 그것 때문에 분란을 일으킬 이유도 없다고 판단해서 일단 이원석이는 뭐 임기 마치고 조용히 집에 가게 하고 대신에 수사를 늦출 수는 없으니까 이창수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창수에 대해서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박성재 장관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춰서 이런 특수수사에 가장 솜씨 있는 사람이다 그런 평가들을 선배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원석이 임기가 다 끝나면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 또 이 흐름 속에서 임명을 할 거라고 보는데 일단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 그리고 실제 검찰 전체에서 가장 수사 인력이 많은 것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대검보다 서울중앙지검이 그 수사 인력이 훨씬 더 많아요. 그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번에 얼마 전에 임명된 이창수 또 트리오가 문재인 이재명 사법처리를 어떻게든 책임지고 해나갈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다음 질문 제가 받을게요. 박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화영 재판에 대해서 저희 자유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환영하는 입장이고요. 이재명에 대해서는 기소가 답이다. 지금까지 나온 거는. 그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이재명이 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우파 쪽에서 저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임위 문제는 우리가 저지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표결하면은 저쪽이 내정한 대로 다 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예전 같으면 본회의 점거하고 뭐 몸싸움도 했을 텐데 지금은 본회의 점거 몸싸움 하는 순간 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다 고소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보이콧하는 거예요. 본회의장에 안 들어가는 건데 그거는 좌파들한테 그냥 알아서 통과시키라는 얘기랑 사실 똑같죠. 그래서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정청래가 법사위원장이 된다고 보고 우리가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사실 대책이랄 게 별로 없어요. 지금은 김도비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다른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을 법사위에 김도비가 회의 상정을 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수문장 역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좌파들이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는 본회의에 직회부할 거야. 법사위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바로 올라가는 식으로 본회의에서 두드려버리면 그냥 본회의로 바로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시차가 어떤 경우에는 하루도 안 걸려요. 법사위 우회해서 본회의 직회부하는 거를 아침에 올려놓고 오후에 두드리는 것까지도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 법사위가 게이트키퍼 수문장 역할을 했던 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법사위 사수를 위해서 마지막 남은 노력을 해야 되지만 법사위를 뺏긴다고 해서 사태가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본질적으로는 뭐냐면 저들이 무슨 법을 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러면은 국회에서 재의결할 때 108명이 똘똘 뭉쳐서 재의결을 부결시키면 끝나. 무슨 특검이건 무슨 법이건 간에 대통령 거부권이 마지막 방어선이고 이 대통령 거부권을 재의결할 때 108명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켜 줄 수만 있으면 100이건 1000이건 두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사위 문제는 매우 전술적으로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건 본질은 아니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화영, 이재명 문제요. 어차피 체포동의안이 국회 가도 저 더불어민주당 좌파들이 부결시키지 않겠냐.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할 것 없이 그냥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해버리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좀 생각이 달라요. 국민들한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또 저렇게 표단속한다는 거를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그리고 지난번에 유창훈이라는 자가 이재명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잖아요.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번에 이화영 사건으로 이재명의 유죄 가능성은 매우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작년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검찰이 유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지금 체포동의안을 안 한다는 거는 이건 비겁하고 쪽팔리는 일이에요.
국회에서 부결당할 땐 당하더라도 검찰의 자기 논리의 완결성과 자기 명분을 위해서라도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그러면 좌파들이 뭐 그것 때문에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어수선할 텐데 그건 지긋들 문제고, 그렇게 해서 부결되는 과정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가 중요해요. 이게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이자들이 못하는 짓이 없다. 그렇게 해서 부결되면 그 다음에 불구속 기소하면 돼요. 불구속 기소. 이제 구속영장을 구속 동의안, 체포 동의안을 부결한 거니까 체포는 못 하잖아요. 그럼 체포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때 가서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검찰이 그 수순을 밟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소되면 저는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 지연이죠. 저 간첩단 사건의 혐의자들이 자꾸 재판 지연 전술을 써갖고 1심 끝나기 전에 6개월 구속 만료가 돼갖고서 풀려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잖아요. 지금 이화영이도 2년 가까이 시간을 끌었잖아요. 조국이는 3년 넘게 시간을 끌어가지고서 1심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나 조국이는 하여튼 재판 지연 전술에 모든 걸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조국이는 그래서 대법까지 갔는데도 재판 지연 전술을 구사하려고 이 4인 재판부에서의 판결을 전원재판부로 넘기기 위해서 지금 뭐 변호사들이 맨날 머리를 맞대고 뭐 작전회의 하고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아직 1심도 선고가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판을 다 이런 식으로 재판 지연 전술을 쓸 겁니다. 쓰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조국이는 2심에 2년형이 나왔는데도 구속이 안 되잖아요. 대법에서 확정 판결이 돼야 감옥에 가는 건데, 근데 그거는 재판부 하기 나름이에요. 조국이 같이 2심에 2년형을 때리고도 법정 구속을 안 하는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이재명이 앞으로 어떤 재판에서 징역 6개월 때리고서 법정 구속 시킬 수도 있어요. 우리 김상진 단장 있잖아요. 그 6개월 나왔는데 법정 구속 시켜버리잖아요. 그 지금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거는 재판부가 어떤 사람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출마 자격 문제인데요. 허경영이가 2034년까지는 선거에 못 나와요. 허경영이가 그 선거법 혐의로 재판받아서 유죄가 나왔거든요. 유죄가 나오니까 이 사람의 피선거권,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 나오는 게 피선거권인데 그게 10년간 제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10년 동안 이제 우리는 선거판에서 이 사람을 못 봐요. 그런 식으로 선거법에 유죄가 나오면 그러니까 근거 이상의 형, 집행유예가 됐건 뭐가 됐건 또는 벌금의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면 이 사람은 피선거권이 제한돼 버려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이를 감옥에 집어넣어야 속이 시원하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감옥에 가냐 안 가냐가 아니라 다음 선거에 못 나오냐 나오냐예요. 조국이는 이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다음 선거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도 선거법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고 1심, 2심 거쳐서 대법에서 확정이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 없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있는 사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너무 감정적으로 막 흥분해가지고 막 복수하듯이 막 이럴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 이재명이의 그 위크 포인트가 어디냐 이런 거를 잘 살펴보면서 법원의 판단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화영 재판에 징역 여부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국민들은 다 좋아를 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의원 중에서는 그거 한마디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좀 이상하고요. 진짜 이상하네요. 네, 그것도 좀 이상하고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또 그리고 지난 총선에 박사님은 자꾸 내 탓이라고 돌리자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한동훈이가 물론 뭐 다 잘못한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당대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잘못했으며 뭘 어떻게 됐는지 그런 얘기 한 번쯤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화영 재판이 끝난 직후에 국민의힘에서 입장이 안 나온 건 아닌데 당의 공식 논평도 나오고 또 이제는 이재명이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정치인들은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를테면 국민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목청을 높여서 이렇게는 국민의힘이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건 국민의힘의 체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그런 얘기는 역시 이제 지도부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전대를 준비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나 또는 비대위원이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 여러분도 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쉽지 않죠. 이제 그런 특수한 사정은 있으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이 싸울 때 제대로 싸우지 못하고 그리고 늘 좀 뒤쫓아가고 눈치나 보고 하는 이 이른바 웰빙 체질이 아직 바뀌지 않았다. 그 점은 좀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야를 떠나서 김대중이가 대통령 선거 3번 지고 4번째 됐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선 지고 다시 재계해서 2번째 대선 도전하고 거기서 지고 또 재계해서 3번째 도전하고 그것 또 지고 또 재계해서 4번째 성공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2번째, 3번째 질 때마다 뭐라 그랬냐? 다 지 책임이라고 그러고 사라졌어. 김대중이는. 쥐가 대통령 후보인데 쥐가 책임이지. 그러니까 다 제 책임이다. 그리고서 실제로 사라져버려요. 뭐 영국에 가서 한 2년간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라지면서 모든 걸 자기가 떠안고 가면 다시 그 지지자들이 김대중이를 부르게 돼 있거든. 그렇게 해서 정치 재개의 명분이 쌓이는 거예요. 이회창도 마찬가지예요. 이회창 2번 도전했다 다 실패했지만 첫 번째 이회창 김대중이한테 졌을 때 그때 모든 책임을 자기가 떠안고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당신밖에 없다 해가지고 다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지도자는 적어도 책임질 때 확실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큰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이 사람의 책임이 한 60%다 해도 100% 내 책임이야 하고 100%를 다 책임을 지면 같이 책임져야 될 다른 사람들이 그 과정에서 면죄부를 받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서 고마움을 진짜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정당사에서는 그렇게 선거 패배에 대해서 딴소리 안 하고 모든 거 다 내 책임이다, 내 탓이다 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책임진 사람만이 살아남았어요. 저는 그 한동훈이 개인적으로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 꿈을 꾸려면 제대로 꿔야지. 일장춘몽처럼 꾸어서는 안 되잖아요. 제대로 꾸려면 이렇게 모두가 다 정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가야 될지 몰라서 이 어수선하고 어지러운 이 상황에서 이 모든 책임은 다 나한테 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 그리고 내가 진짜 더 숙성된 정치인으로 여러분들이 부를 때 내가 다시 나타나겠다. 이 정도 하고 한 1, 2년 푹 쉬어야지. 책임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그래서 다들 실망이 큰 거예요. 보통 정치에 이제 왕도와 패도가 있다 그러는데요. 왕도는 대의 명분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대의 명분이라는 게 그냥 말 몇 마디가 아니라 대의 명분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게 왕도라고 그래요. 패도는 뭐냐면 자기 패거리들을 모아가지고 이 패거리의 힘으로 뭘 자꾸 억지로 만들어가는 거야. 저는 지금 한동훈이 패도 정치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동훈이가 좀 처절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고 또 유경수 여사 돌아가실 때 제가 중학교를 다녔었나? 하여튼 고등학교 다녔었나? 그때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6월 5일 날인가요? TV조선에서 건국전쟁 영화를 봤거든요. 다큐멘터리 봤는데 그거 보고 너무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진짜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은 과정인데 지금에 와서 세대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너무 엄청난 일을 저희가 겪고 있거든요. 진짜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게 정말 이렇게 좋은지를 그 영화를 보고 제가 새삼 또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박사님한테 2가지 좀 질문을 해보고요. 나머지는 제가 제 개인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이제 제가 강화문 그 집회를 나가는데 정말 정강훈 목사님이 정말 애국자시고 그러신데 진짜 국힘당을 보면요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국회의원들 보면 너무 짜증이 나요. 정말 우리가 보수가 완전히 통합이 돼서
똘똘 뭉치면 저 민주당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그게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엊그저께 뉴스를 봤는데 그 이재명이가 그 기소가 되고 형을 1심에서 받더라도 대통령 출마를 해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네. 감옥에서 대통령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근데 헌법에 보면 탄핵 소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님 말씀하시기를 그 감옥에 들어가면 다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봐요. 끌어내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저쪽에서는 지금 탄핵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서 그 자기네들이 그 대통령직을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나오신 거잖아요. 근데 탄핵 소추에 대해서 그 소추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소추의 개념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탄핵 소추의 소추라고 하는 건 형사 소추의 소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소해서 재판받게 한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탄핵은 내후 외환의 죄를 졌을 때가 아니면은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탄핵이 아니고. 그러니까 내후 외환의 죄를 지었을 리가 없죠.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형사 소추를 당할 수가 없고 당연히 탄핵도 당할 수가 없는데 이제 탄핵을 당한 것이고요. 아주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당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탄핵은 국회에서 의결할 때는 인신과 관련된 의결이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년 전에 대통령 탄핵 직후에 이런 사람들이 탄핵을 했다라고 62명 명단이 막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명단은 대체로는 맞지만 100% 맞는 건 아닙니다. 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나는 탄핵 안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여러 있어요. 나경원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 62명 명단에 들어가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 8년 전에 박근혜 탄핵에 찬성표 던졌다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조금 위험하고요. 그다음에 그 광화문 집회와 국민의힘 문제인데요. 광화문 집회는 기본적으로 종북주사파들과 투쟁하는 자유파의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투쟁 행동이라고. 국민의힘은 투쟁으로 그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투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경험과도 다르고 자기가 해본 적도 없는 광화문 집회의 대중투쟁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겁을 내요. 그래서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투쟁과 자꾸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예요. 반면에 좌파는 좌파 자체가 투쟁단체잖아요. 뭐 민노총이든 종교조든 투쟁단체고 그 투쟁단체에서 잔뼈가 굵은 자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세력, 노무현 세력도 다 그 예전에 투쟁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김대중에 의해서 발탁되고 이랬기 때문에 거기는 종북 주사파 투쟁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한 몸이에요. 서로 다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 몸으로 아주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요. 근데 우리는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 정강훈 세력 뭐 또는 여러 우리 자유파 단체들과 국민의힘은 살아온 이력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감성도 달라. 그래서 물과 기름처럼 또는 얼음하고 석탄처럼 빙탄불상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관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은 국민의힘이 자유파로서 잘 싸워줬으면 좋겠다는 바람 말고는 특별히 그들한테 바라는 게 없잖아요. 특별히 그들한테 바라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늘 좋지. 선거 때 표 주고 지것들 어려울 때는 대주 광화문에 나와서 싸워주고 우리가 그들한테 달라 그러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저것들은 자꾸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이 지것들 걸 뺏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거리를 둬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해소가 안 되는데 이 책임은 이거를 이 간극을 극복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할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국민의힘의 지도부와 자유파 진영의 지도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총선을 놓고 보면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한동훈이잖아요. 그다음에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의 지도자는 정강훈 목사거나 고영주 대표거나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함께 못해서 이렇게 함께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데 그 대중운동이라면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고 시위를 하는 대중운동이라면 정강훈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굳이 국민의힘한테 도와달라고도 안 하잖아요. 우리끼리 해도 다 되는데 우리끼리 해도 100만 명인데 국민의힘 뭐 총동원령 내려봤자 5천 명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별로 도와달라고 얘기를 안 하는데 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파 광화문 세력한테 도와달라 그런다고. 이게 다 표니까.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목이 마르니까 자기들이 우물을 파줘야지. 그러니까 이 자유파 진영과의 연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나섰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4년 전에 황교안이도 잘 못했고, 황교안이는 하려고는 했어. 함께 하려고는 했는데 이 황교안과 정광훈 사이에 뭐가 잘 얘기가 안 되고 이래가지고서 그냥 원수지간처럼 돼버렸잖아요. 지금 황교안이는 하려고는 했어. 근데 이번에 4년이 지난 이번 선거 때 한동훈이는 아예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대통령이 제일 힘든 처지다, 제일 외로운 처지다, 저 좌파들이 끊임없이 트집 잡아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한다. 그럼 이거 막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이재명이가 벌써 주말마다 서울역 광장에서 좌파들을 모으고 있잖아요. 촛불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국회에서도 제대로 못하는데 이 거리에 나와서 이자들과 맞짱 뜨면서 싸울 수 있겠어요? 결국은 이들과 싸울 사람은 우리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지켜야 되는 역할을 국민의힘이 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한데 이것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 광화문 국민 세력이다 나서서 대통령을 지키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자유통일당 구호가 대통령을 지키겠습니다야 슬로건이. 그러니까 이 구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저나 여러분들이 자유파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운명이다 생각해야 돼. 국민의힘 못난 것도 우리 운명이다. 그러니까 저것들이 역할 못하는 거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 답답한 게 뭐냐면은 이재명이가 구속되든 문재인이 구속되든 그거 빨리 했어야 되는데 늦으니까 답답해.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답답한 뭐냐면은 이대로 가면 또 진다. 불안감. 왜? 이 선거하면요, 한동훈 아마추어예요. 또 윤석열 대통령 어쩌다 아마추어가 대통령 됐어요. 그럼 또 아마추어가 또 졌어. 또 해. 연습하다 보면 또 진다고. 상대방들은 교활하고 아주 프로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책을 갖다 말씀해 주셔야지 우리도 희망을 가지고 덜 답답한데 지금 가득 있으면은 또 질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지방선거는 국회는 그만 머리에다가 아파요. 저 꼴 보기 싫은 들 또 진다 하니까. 알겠어요. 저도 이제 내가 할 테니까는 날 따라라 이렇게 저도 얘기하고 싶어. 속이 좀 시원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비록 답답하지만 이 상황을 둘 중에 하나로 해야 되잖아요. 하나하나 낚싯줄 얽혔을 때 하나하나 풀든지 아니면 고르디우스 매듭 끌듯이 단칸에 끌든지, 이거는 리더십 지도자의 그 성격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지금처럼 엉클어진 상태에서 이쪽 저쪽 잡아끄는 걸로는 절대 이게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 정도로 답답하고 굉장히 얽혀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설명을 우선 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누구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가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답답한 나머지 그냥 질려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저거 좌파들은요 절대 안 그렇다니까요. 저게 좌파들이요 수십 년 동안 수백 번 졌어. 수백 번 지고 딱 3번 이긴 거야. 김대중 한 번 이기고 노무현 한 번 이기고 문재인 한 번 이긴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 수십 번을 진 거야. 그런데 저것들이 우리처럼 쉽게 포기했으면 지금 종북주사파 남아있지도 않아요. 저것들은 지면 그 다음날 다시 일어나서 시작을 했다니까요. 선거 지면 그 다음날 당원이 더 늘어. 우리는 지고 나면은 다 흩어져 버려. 그리고 막 저기 욕할 사람 찾아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 욕하고 한동훈이 욕하고, 욕할 사람 4년 전에 황교안이를 욕하려고 그랬는데 황교안이가 사라졌어, 당일날. 그러니까 제일 친한 네가 책임이 크다 그러면서 고성국이를 엄청 욕하더라고. 그리고 한 5만 명이 빠져나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고. 그래서 여러분 답답한 걸 제가 몰라서가 아니라 이 답답한 상황의 구조가 어떻다는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우리가 얽힌 실타래를 풀어내서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느냐, 이걸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실타리를 풀다 보면 세월 다 가고 말죠. 아니, 바늘에 허리에 실 묶어서 쓸 수는 없잖아. 시간이 걸려도 바늘 귀에 제대로 깨야지. 이 정치에서 중요한 거는요, 그 올바른 정치 노선을 가지고 강력한 리더십이 흔들림 없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는 국민의힘이 올바른 정치 노선을 지금 세우고 있지 못해. 제가 역점을 두고 하고 있는 거는 그 올바른 정치 노선을 계속해서 제가 주장하고 제안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정치하는 정치인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답답해서 야 내가 할 테니까 따라와는 하면 안 돼요. 저는 고성고 TV를 통해서 지금 정세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주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어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정치인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씀을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주시면 좋겠어요.